네. 아동청소년 미술치료 5주차 1교시 아동청소년기의 다양한 발달에 대해서 학습하시는데요. 아동화 발달 단계의 변화, 그리고 난화기, 두족하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건데 요즘 이 발달 단계의 변화에서 추세가 좀 달라지고 있죠. 교수님 어릴 때만 해도 빨리,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야 먹이를 잡아서 잘 먹을 수 있는 새가 되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너무 일찍 일어나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내면 오히려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세대에는 생이 짧았기 때문에 돌다리는 두들겨보고 안 빠지는 돌다리만 짚어야 되는데 요즘 아동들은 생이 길고 자기 체험 시간이 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돌다리는 두들기지 말고 그냥 첨벙첨벙 빠지면 빠지는 대로 다시 구조되는 이러한 연습을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동화 발달 단계 변화에서 아동화라는 분류를 하게 되잖아요. 아동화에는 실은 규칙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껏 그 어떤 생각도 모든 생각들은 다 이 아이들한테는 새로움이고 창조라는 걸 인식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느 감옥에 가둘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교수님이 수시로 하시는데 그 못했던 마음은 언젠가는 하고 싶어 하는 미해결 과제로 내 가슴속 깊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화는요, 반드시 같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승화라는, 성장이라는 단계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조금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화, 어떤 난화의 체계화에서 새로운 어떤 사회에 적응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나 인정받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교육도 들어가는데 이 교육이 내 마음하고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치료라는 말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건 억압이다.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이제 억제다 이런 단어를 쓰지만 하고 싶은 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적인 교육을 해주면 이거는 성장이다, 변화이다 이렇게 다가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학습을 하느냐는 아동, 청소년, 성인의 그림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발달하고 단계별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초점이 되겠죠. 자, 아동화 발달 단계의 변화를 봤을 때요. 프랑스의 화자 르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르키트라는 물감도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아동화 단계를 4단계로 나누면서 우연한 사실 단계. 우연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낙서 속에서 내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와, 환상이었어. 그러면 그 우연하게 표현된 것들이 암기 어떤 레시피를 통해서 표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동은 자신만의 놀라운 새로운 기법을 발견한 듯한 그리고 새로운 어떤 나만의 학습 방법이 생기는 이러한 창조적 단계를 가는 거죠. 완성된 게 아니라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른들의 어떤 결과 측정, 상을 주기 위한 평가의 측정으로 보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들었을 때 우연한 기회에 이때가 언제냐, 2, 3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기에는 집이 조금, 환경이 좀 지저분해지더라도 무언가 재료를 많이 아동들의 눈에 띄게 그리고 원색적으로 다가가는 게 우리는 시지각적으로 굉장히 교육적으로, 치료적으로 옳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결정하는 시기. 동그라미 찌 그려놓고 이거 엄마야. 이거 동그라미 2개 더 그리고 자동차야. 그래서 자신이 그냥 어떤 낙서 상징을 그려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본 것들을 대상과 어울리게 그리려고는 하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그 고차원적인 어떤 스킬이 부족하니까 똑같이는 못 그리는데 그래도 자신만의 어떤 욕구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적 사실주의. 이제 보고서 꽃 해바라기를 보면 해바라기 꽃잎을 이렇게 날아가는 이제 방고 해바라기도 그리는가 하면 이렇게 또 누군가는 띵띵띵띵 가장 그냥 보편적인 방법으로 해바라기를 그리면서 꽃이야. 누군가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느 어른들의 시각적으로 봤을 때 단아한 그림이 좋은 그림이야. 아니면 무언가 역동이 있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야. 이건 시각적으로 본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화 단계에서는 어떤 규칙을 정해주고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무한한 허용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허용. 허용이라는 건 너가 설사 무언가를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너를 다 받아줄게. 하트 뿅뿅뿅뿅뿅뿅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트 뿅뿅이라는 건 뭐예요? 한없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사감처럼 감시하고 너 얼마만큼 거기를 두 상황 그 책상 위 지저분하게 하는지 지켜볼 거야.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실주의 단계. 이렇게 4단계를 갔는데 요 사실주의는 벌써 8, 9세 되면 상당히 아이가 컸어요. 이도 다 빠져가지고 앞니는 왕니빨로 되어 있고 또 성장의 기회에 있기 때문에 얼굴도 늘어나고 키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외모적으로는 제일 말썽꾸러기의 모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이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지적 성장도 같이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위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아동의 발달 변 단계에서는 또 위드첼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자, 소아과 의사이기도 했어요, 이분은. 의사들과 화가들과 이제, 왜냐면 아동들을 같이 만나니까 내가 만나는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어떤 연구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의 교육 발달, 그리고 발달 심리의 어떤 이제 마음에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어떤 이제 브레이크, 스크래치가 가는 것들은 아동들이 발달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아동 미술은 상징적인 기능이 있다. 그래서 내 양육자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아동의 표현법은 다르다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주변 어떤 사회성을 배워가고 또 양육자에 의해서 자신의 지적 능력, 표현 능력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소통과 심리운동 발달을 반응하는데요. 심리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에 따른 표현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운동이 얼마만큼 원초적이고 원동적이고 가장 원형 쪽으로 다가가는 거라는 걸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학우님들이 아실 때 내가 아이를 낳아봤건 또 안 낳아봤건 그건 중요하지는 않고요. 일단 내가 태어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바로 태어나서는 그냥 누워 있었어요. 자폐식이라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는 뭐 해요? 그냥 누군가가 엄마가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는 사람이 젖 주면 젖 먹고 또 배가 부르면 자고 나면 또 배설을 하고 의식주 단계라는 거. 이 의식주가 정확하게 가장 우리 생식적인 온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옷이 젖었어. 실내죠. 그러니까 기저귀에다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이거를 제때제때 시간 되어서 나를 자꾸 마른 자리로 안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럼 벌써 느낌이 어때요? 아, 내가 잘 케어받는 느낌이에요? 아니죠. 계속 젖은 자리에 누워있는 것 같은 건 피부가 신체가 기억을 한다는 거죠. 배가 자주 고팠어요. 자주 고팠는데 엄마가 밥을 잡게 안 줘. 배가 고픈데 왜 젖을 때때로 안 묻어주고 내가 많이 울고 표현해야지만 젖을 줄까? 아이는 내 욕구가 무언가 욕구 충족을 위해서 계속 찡찡찡 한다거나 자기만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민한 아이로 되는 거잖아요. 너무 더워요. 온몸에 땀띠가 났는데 시원해지질 않고 그냥 막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땀띠 나고 하면 얼마나 가렵고 짓무르고 힘들죠.
네, 이 의식주가 가장 기본의 욕구 단계에서 1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주 단계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이때 욕구가 결핍이 되면 성인이 되어도 이거는 몸속에서 저 깊은 신경사발 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가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자, 우리는 평생 살아가야 될 것을 태어나면서 6살 때까지 다 배운다 합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애 아동이나 일반 아동이나 저학년 때는요, 예체능 시간이 많아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예체능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성장 기반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 성장 기반은 바로 무엇이냐? 미술을 통해서 아동에게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미술이라는 어떤 활동, 심리 운동도 미술에 들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몸을 통 움직여야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들고 와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잖아요. 자, 로엔필드하고 브리튼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물을 묘사하는 시기, 형태를 구성하는 시기. 이게 그때 다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요런 나눠기 정도는 우리 학우님들이 아무리 외우기 힘들어도 알고 있어야 될까요? 그냥 대강 흘러가도 될까요? 네. 근데 교수님은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앞에서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단 학우님들은 나눠기는 몇 살 때부터 몇 살, 전도 시기, 무언가 형태를 그리려고 하는 시기는 몇 살 때부터 몇 살, 또 도식기는 반복 형태, 덧셈을 연습하고 수채화, 명암을 연습하고 우리 학우님들 가끔 그러시죠. 나는 그림을 그리지 못해서, 그림을 싫어해서. 뻥치지 마세요. 누가 그림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글씨 쓰는 것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림이라는 거예요. 장애 친구들은 특히요. 글씨도 그림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림도 글씨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자폐아동들이요. 만약에 사람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면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른이 되어도 자, 똑같이 그려요. 제가 나중에 이제 샘플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는데 아가 때 이렇게 배워서 연습을 시켰잖아요. 반복 연습을 시켜요. 인지학습에서 요 그림 그리고 하는 거를 이제 아무래도 집, 나무, 사람 정도는 학습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20세가 되어도 요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왜? 창의력, 융통성, 나를 표현하는 어떤 자기만의 발달 단계 표현이 잘 안 되는 게 자폐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자폐장애는 한번 외워지면 그대로 머릿속에서 계속 그 기억만 남아 있어요. 딱 멈춘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어떤 요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표현하는 자체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명암, 여기는 밝은 곳이고 여기는 어두운 곳이니까 햇빛이 짠짠짠짠짠짠 햇빛이 이쪽에서 들어오니까 띡 햇빛 만나는 곳은 밝고 햇빛 안 만나는 곳은 어두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단계라고 얘기를 하겠죠. 체계적인 단계는 논리적 사고를 유창하게 만들어내죠. 근데 이러한 단계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학우님들은 그림을 못 그리고 자신감이 없을 거예요. 왠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배우지 않아도요. 학우님들 저 가만히 보십시오. 자, 제 코가 너무 오똑해서 계속 높게 밝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똑한 만큼 이 옆에 음영은 더 높게 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목은 어떻게 돼요? 이 턱에 의해서 그림자가 지어지죠. 이런 부분들을 미처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지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우님들께서 나 그림 못 그려요가 아니라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단계 학습은 어려운 게 아니라 천천히 체계적으로 생각의 능력을 활용화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배우지 않아도 무언가 인식할 수 있는 이 단계가 우리는 어찌 보면 이분의 의식, 인식, 또 아이디어 이런 부분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자,
아동화 단계, 발달 단계에서 보면요. 일단은 무언가를 막 낙서를 하잖아요. 이제 교수님의 아이인데, 말을 잘 안 하는 아이였어요. 말을 잘 안 하는 아이인데, 스케치북 주면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뭔가 이야기를 하고, 마음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속 이야기라는 건 우리 아동이 어땠을까요? 무언가는 표현은 하고 싶은데 잘 언어적 3, 4세 정도면 언어가 어떻게 돼요? 엄마 밥 줘 유창하게 막 쫑알쫑알 되지만 요즘 아동들은 조금 발달 단계가 빠르다고 보셔도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벌써 태교부터 쭉 어떤 이제 그 지능적인 지식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가가기 때문에. 근데 언어는 경험이 우리 아동들은 많이 살았어요. 4세예요. 저는 많이 살아서 그러니까 이 4세의 아동이 어떤 생활의 체험, 경험에 의해서 언어를 유창하게 꺼낸다는 거는 잘 안 되죠.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마음속의 언어를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입은 다물어 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걸 장애라고 할까요? 아니죠. 내성적인 아이로 보시고 단지 내성적인 아이가 무엇을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생각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생각.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 아이 3, 4세의 아동의 한계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력자가 필요하잖아요. 조력자. 조력자가 미술 재료라는 거예요. 미술 재료는 우리 아동이 어떻게 내가 요 형태를 표현하고 이야기를 해내고 요 도식기 반복해서 무언가 형태로 암기하는 단계를 탈피하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넘어가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아동이 무언가를 많이 표현하고 요 위에 또 물감으로 배수 그림을 하고 이거 재료는 크레파스가 아니고 파스넷이에요. 우리 학우님들 재료에 대해서만 알고 계셔도 거의 학습의 80%는 진행이 된 거라고 보셔도 된다고 했죠. 무언가를 꼭 잘 그려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라고요. 자, 그래서 아동의 정신분석을 연구한 말러와 스턴의 이론에 의거해서 아동의 창의적 그림 묘사 그리고 발달 과정을 한번 쭉 관점을 한번 정리해보는 전개해보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자, 말러라는 사람은요 개별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학우님들 가족이 다 같이 3, 3, 5, 4 같이 있어도 내 자녀가 나를 닮은 부분이 있지만 100% 나를 복사해서 닮아 있나요? DNA는 내 거 DNA를 가져갔지만 어느 부분은 나를 닮고 어느 부분은 할머니 닮았네? 어느 부분은 와이프 닮았네? 어느 부분 남편 닮았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의 DNA는 함께라는 어떤 이제 복합으로, 융합으로 다가가는 거죠. 한 사람의 DNA만 쭉 로봇처럼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개별화 과정. 이 개별화 과정에서는 태어나면은요, 당근으로 뭐가 있어요? 자폐 시기가 있어요. 그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자폐적인 성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왜? 이때 태어나면은 누워서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서 판단하고 마음에 담아놓는 심층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낸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나요? 기억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둥둥 떠다니는 미해결 과제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공생기. 나 혼자 누워있지만 옆에 조력자들이 뭔가를 자꾸 밥도 갖다 주고 자꾸 나도 시켜주기도 하고 나를 뭔가 예쁘고 쾌적한 관계로 만들어져요. 어떤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공생관계 같이 가는 거다. 그냥 태어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래서 분화기, 연습기, 재접근 단계 이렇게. 그리고 언제예요? 36개월 정도면 만 3세. 우리나라 나이로 한 4세, 5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상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대상 항상성이라는 건 항상 누가 나한테 이러이러한 말을 해줬고 누가 나한테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었어. 이때 나 기분이 좋았고 기분이 나빴어가 본인한테는 정확하게 개별화 과정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분은 계속
어떻게 돼요? 뇌리에 기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이거 4세라고 생각하니까 저는요, 정말 이제 저도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딸한테 이때 사랑을 듬뿍 줬거든요. 듬뿍 줬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워낙 열정적이다 보니까 너 빨리 자라. 너 6살만 되면 엄마 책에서 봤을 때 태어나서 6살 때까지는 꼭 엄마가 키워야지 너가 행복하다고 했어.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보상을 하는 거야. 내가 아무래도 그 생각이 있었으니까 우리 아이한테 그 마음을 얘기는 안 했지만 전달이 되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아이가 요 시기가 뭐냐면 유치원에 이제 다니는 시기인데 한날은 한겨울인데 그러니까 나시 원피스 그때 당시에 뭐 이제 미녀와 야수가 입는 그 드레스를 입고 유치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봤을 때 어때요? 추워 죽겠는데 나시 원피스 입고 유치원 간다 그러면 정상적인 엄마가 그거 입혀서 보내겠어요? 아니죠. 안 된다. 못 간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냐.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막 20세가 넘어 있는데 엄마가 나 그때 내가 그게 너무 입고 싶었는데 엄마가 나한테 그거 안 입혀줬어. 저는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그때 너무 자기는 그게 간절히 원해졌는데 엄마가 소망을 안 들어준 거죠. 그럴 때 그 기억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이라는 부분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부분이 무엇이 나는 분명하게 정당한 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한겨울에 반팔 소대나시 나시 원피스 입고 가면 드레스 입고 가면 감기 걸릴 거 뻔해서 안 보냈는데 안 입혀 보냈는데 지금도 그게 원망을 해요. 참 이해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발달적 미술 치료는 어떻게 돼요? 개인의 생각도 어찌 보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자기가 원하는 걸 그때 뭔가 이렇게 욕구 충족이 안 되었을 때는 항상 기억에 그 불쾌했던, 그 화났던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했을 때보다 불쾌했던 기분이 더 오래 남아요.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 게 불안이기 때문이다. 교수님 그 얘기 자주 하죠. 자,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응애, 온 세상이 떠나갈 듯 울어제치면서 태어났잖아요. 그게 왜? 엄마의 따뜻한 미온수 36.5도라는 어떤 따뜻한 물, 엄마 양수, 태아의 물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딱 나오니까 20도, 18도, 더 여름에 태어났으면 27도, 더운, 그래도 엄마 뱃속보다는 어때요? 추워요. 한기가 드는 응애하고 추운 곳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긴장감이 돌아요? 행복감이 돌아요? 긴장감이 도는 거죠. 그래서 긴장이라는 건 뭐예요? 불안을 자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좋은 행복한 기억보다는 내가 원래 갖고 태어난 이 불안이라는 감정에 더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계속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불안을 행복으로 바꿔가는 연습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인생의 삶의 과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체의 선택, 또 어떤 구조적인 미술 치료 또는 비정형적인 매체라는 건 꼭 찰흙 대신에 밀가루를 줘도 돼요. 그죠? 밀가루 대신에 전분가루를 줘도 돼요. 우리 학우님들 전분가루 만져보셨어요? 예, 탕수육 만들 때 이렇게 가루 이렇게 두툼하게 이제 질컥하게, 그러니까 되직하게 만드는 그 재료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재료는 손으로 뭉치면 뭉쳐지나요? 우리 학우님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밀가루를 뭉칠 때와 전분 감자가루, 슈퍼에서 감자가루 하나 사다 한번 양쪽에 한번 묻혀보세요. 뭉쳐보셔요. 뭉쳐보면 전분가루도 뭉쳐지는지. 그러니까 한번 그 시험해 보시고 나중에 저하고 만나실 때 얘기하시자고요. 그래서 조직의 관점에서 어떤 우리 아동들의 모습들을 그러니까 쭉 성장 단계에서, 왜냐면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아이를 살펴봐 줄 수가 있는 거죠. 스턴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스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동의 발달 단계는 두족화, 그러니까 태양의 형태로 많이 나온다. 그렇게 여기다 사람 이렇게 눈, 코, 입 그리고 쭉 그렸는데, 자, 팔이 먼저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발이 먼저 나온다. 왜? 길기 이전에 나중에 우리는 직립인간이라는 걸 여기서 스스로가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걷는 것도요. 이렇게 이렇게 걷는 거야 라고 막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아가들은 어느 순간 잡을 게 있으면 8, 9개월이 되면 잡고 일어서요. 그러면서 잡고서 띵띵띵띵띵띵 걸어가죠. 우리 학우님들은 자신의 아이동들을 걸어라. 그러니까 걸었나요? 네. 스스로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달이라는 부분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 몸 안에서 생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창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과학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 우리 자연, 그러니까 지구가 대우주라면 인간은 뭐예요? 소우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자연과 대자연의 대우주 있잖아요. 대우주 플러스 소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간만 있으면 너무 또 기계적인 화성이나 이런 우주에 가면 우리 못 살잖아요. 그렇듯이. 자, 그래서 5.6소에서 이 흔들거리는 착지 않으니까 뭔가 이제 움직이는 모습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또 원아치 7세까지는 8세까지는 이제 사회에서 활동하는 형태, 사과를 딴다거나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그린다거나 이제 이때는 어떤 주제물을 내주어도 아동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아동 청소년의 양육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양육자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아이의 생각과 어떤 느낌은 분명하게 고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아동 양육자가 우리 아이에게 많은 허용을 하는 사람과 안 돼, 그거는 위험해, 무조건 한 규칙을 주는 사람과는 규칙 대 허용은 어느 부분이 옳다 그르다는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교수님이 말하시죠? 6세, 7세까지는 아동들이 스스로 무언가 몸에서 꿈틀거리는 창의성이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감수성, 오감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잖아요. 오감이라는 건 뭐예요? 이 아이들이 느껴보아야 되는 거지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입식 교육이 아닌 이 오감 교육을 어떻게 시켜줄 것이냐, 어떻게 접근하게 해주실 것이냐. 어찌 보면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용이 맞을지 아니면 자, 요 1시부터 2시까지는 미술놀이, 2시부터 4시까지는 음악놀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면 우리 아동이 그 시간만큼은 충분하게 만끽을 하고 만져도 보고 실은 먹어도 되는 재료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져보고 몸에 묻혀보고 뿌려보고 이 다양한 놀이를 심리 운동이라 그랬어요. 움직일 수 있는 자체를 요 감각 운동에는 심리 운동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심리 동작. 교수님도 차렷하고 이렇게 수업할 수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재미있으니까.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얘기하다 보면요. 교수님이 아는 게 뿅뿅뿅뿅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눌러요? 표출해요?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가 행동도 나왔다가 아동에게도 그런 모습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때 요 감각 어떤 이제 생활 연령 나이라는 건 이제는 엄마들이 이렇게 지켜줄 때 거의 조금 이제 상향 등급을 봐주지만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물질의 발달들도 많이 있잖아요. 없어서 뭐 70, 80년대처럼 신문지 너무 많이 놓고 뭐 낙서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폼을 갖춰줄 수 있다면 훨씬 더 폼생 폼사 폼으로 살고 폼으로 무언가를 학습해가는 이런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들이지만 나름대로 어떤 화가 닿은 모습을 면모를 갖춰주고 하면 훨씬 더 집중도의 표정은 높아간다는 거예요. 높아가고 이런 부분은 아이가 뭐 상처가 있어서 이런 상담실에 오는 게 아니라 창의 미술로 다가가는 거죠. 집에서 엄마가 이런 거 만들어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기관에 오면 다 갖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동의 어떤 성장을 발달시키는 창의 미술 놀이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의 최초의 불안과 어떤 행복감을 불안감은 줄여주고 행복감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게 원하는 것도 있지만 수영장 가고 놀이기구 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마음껏 표현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또 아이에게 욕구 충족을 해줄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감각놀이 많이 하고 있어요. 오감놀이. 그래서 발달 단계에서는 이렇게 모래, 물, 밀가루 등을 많이 사용해주고, 자, 나 자기한테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밀가루 가지고요. 같이 이제 촉감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너 손 만질게. 근데 이때 재료가 너무 차다거나 산뜻하거나 이러면 아동하고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섬뜩하니까는 뭔가 시원한 거,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 봐서 미술치료사가 잘 정리는 해야 되겠지만 자기 손을 만져주면서 이 선생님이 자기를 혼내나 미워하나 얘 벌써 딱 눈치 보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 양육자 모습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양육자가 이 모습을 자주 해줬다는 거예요,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안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위험해 그거 하지 마. 요즘은요 애들하고 쓰는 요 도구 자체가 바늘이 끝이 뾰족한 게 아니라 찔러도 피는 안 나고 자극만 갈 수 있는 뭉툭한 바늘들이 털실 바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늘들을 사용해서 주의 집중을 시켜주면서 기억해 주는 거예요. 아, 찔리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반복해서 수정해서 해야 돼 라는. 그래서 철저히 개인의 주관적인 감각 기능으로 가야 된다. 어떨 때? 아동화 발달 단계에서는. 아동화할 때는요, 객관적인 거, 모든 어떤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좋은 방법, 좋은 학습 방법, 뭐, 이거 먹으면 좋은 거, 나한테는 알러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애착과 분화라는 단어를 쓰게 된단 말이죠. 분리불안에서 무언가 애착이 생기고 해서 정상 분리불안이 아닌 독립이라는 단어로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운동도식 잘 외워가는 거 학사부님도 기억하시고 또, 자, 폭넓은 전조잡기는 언젠가 무언가 이제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나이예요. 7세까지니까 나 해바라기 보니까 해바라기 그릴래. 응?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감각의 분화의 발달.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건 요거야. 난 크레파스 할래, 물감 할래.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선택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징화도 나오는데요. 자, 7세 학교 가는 아동인데 이제 요 정도는 뭐 불기 작업이기도 하고. 우리 이제 의석이가 이렇게 이 도안 교수님이 이제 준비를 해 놓은 거죠. 해서 번호 정해주고 어떤 색 색칠해봐. 왜냐하면 7세기 때문에 전 조작기라는 건 학습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다른 어른들의 눈에 봐서도 아 근사한 거를 원해요. 그래서 나나라는 건 말 그대로 그적거리기나 끄적끄적하기이고요. 그래서 류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서적 과정과 자율성의 정도와 관련이 있음. 정서적 과정이라는 거. 또 나나는 기쁨과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나 특성. 이거 우리 학우님들 잘 읽어보시고요.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는 게 바로 나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형태 없이 우연의 기법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다. 자, 두족화.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두족화 우리 팔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리가 먼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족화는 색깔을 내가 마음대로 쓰시면 아까 태양의 그림이라는 거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별로 팔다리가 나온 것 같은데 다리가 훨씬 더 이제 집중적으로 그림이 완성되는 모습. 또 이런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근데 잘못된 게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개성적인 개성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개별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동의 전 도식기 후반부에는요, 이러한 능력들이 커지고 있다. 인지 능력, 두족화, 걷는 거지, 나도 모르게. 그리고 운동, 걷는 거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다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손으로 조작보다는 이 친구들은 지금 뭐예요? 걸었던 기억, 뛰기, 한 발로 땡땡땡 치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훨씬 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미술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중에서도 우울, 불안, 무기력 이런 것들을 장애가 있을 때 어떻게 그린다고요? 두족화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 아동 청소년기의 다양한 발달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2교시 로엔펠드의 나나기 수업 들어가시겠습니다. 2교시에서는요, 커뮤니케이션, 아동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 터득의 색채, 이제 도형뿐만 아니라 색채도 이때는 도형이 접목이 되는구나. 이 심층 심리학마 심리치료 관점에서 로엔펠드의 나나 접근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터득의 색채? 색으로? 맞습니다. 요 아동 청소년 도식기나 전도식기 이제 사실화 똑같이 그리는 걸 원하는 건데 다 똑같은 거예요. 한 교실에 20명, 30명이 앉아 있으면 자, 오늘은 사과대생 합니다. 오늘은 뭐 주전자 대생 합니다. 주전자 그리기 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그리고 못 그리는 형태는 이제 그들의 어떤 특징이라면 여기서 마음은 오늘은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을 전달하는 건 색이라는 거죠. 자, 색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빨강, 노랑, 파랑, 삼원색이에요. 삼원색. 색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빛이 없으면 얘네들은 다 뭐예요? 검정 내지는 흰색이겠죠. 빛이 없으면. 검정하고 흰색이라는 건 밝고 어둠이라는 거예요. 명고. 그러니까 명도. 그러니까 밝고 어둠. 밝고 어둠. 밝음 어둠. 그래서 이게 빛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스펙트럼에 의해서 이제 요 색깔들이 보여지는데 얘 색은요, 원색이라고 불러요. 원색. 1차 색이라고 부르는 건 이건 아무리 분해해도 빨강이고 아무리 어떤 색을 분해해 보려 해도 노랑이고 파랑이고 그래요. 얘네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색이라는 부분은 어떤 이제 그 나름대로의 성질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하얀 빛이 들어가면 분홍이 되는 거고요. 검정빛이 들어가면 자주색이 되는 거고요. 노란색도 흰색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크롬색이 되는 거고, 검정색이 들어가면 브라운이 되는 거고, 파란색, 흰색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가면 하늘색이 되는 거고, 검정이 들어가면 딥블루, 프로시안 블루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밝고 어둠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명도라는 건 밝고 어둠으로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두운 정도에 따라서 내 마음의 어떤 무게감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밝은 정도에 따라서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어떠한 나만의 클리어한 부분, 새로운 세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다. 색은 내 마음을 알아가고 내 마음을 표출하는 기초적인 어떤 터득의 색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흰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제 명도가 높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간다고 쭉 보시면 되고요. 흰색. 검정색이 많이 내려올수록 뭐예요? 자, 요 아래, 요 땅속 깊은 곳에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낭떠러지야?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색의 삼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색의 삼속성은 명도, 채도, 색상, 명도, 채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채도라는 건 색에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은요, 흰색 하나만 있는 거, 흰색, 1, 흰색, 그리고 2, 흰색 더하기 검정. 이건 무슨 색 되죠? 흰색 더하기 검정하면 회색이 돼요. 검정을 얼마만큼 섞느냐에 따라서 짙은 회색, 옅은 회색 되는데, 자, 색이 섞였어요. 그러면 색이 섞이면은 채도가 높은 거거든요. 색을 많이 섞인 것과 색이 조금 섞인 거는 얘는 채도가 낮은 거고요. 명도는 높잖아요. 그렇죠? 명도하고 반대로 가요. 명도는 흰색이 높은데 채도는 딸랑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채도가 2개 섞인 것과 그럼 흰색 더하기 검정 더하기 뭐 하나 더 섞었다? 노랑 더 섞었어요. 노랑 섞었으면 이상한 칙칙한 황토색도 아닌 것이 갈색도 아닌 것이 은색이 나와요. 그 색이 나오면 색이 탁해요. 흰색처럼 맑아요. 생각만 해도 색이 탁하겠죠.
그러다 보니 탁하다는 건 내가 표현한 거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뭔가 복잡한 거예요? 흰색처럼 명료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자, 이게 의식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색이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들이 너무 잘 보이고 싶을 때 자꾸 내가 한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위에 색을 덮고 또 덮고 또 덮잖아요. 그럼 그 색이 깨끗해져요? 지저분해져요? 지저분해져요. 근데 그 뒷마음은 뭐예요? 잘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많이 들어있는데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건 자존감이 높아요? 나빠요? 낮아요? 낮아요. 내가 지금 한 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덮고 덮고 또 덮죠. 근데 내가 못한다라는 마음은 어떻게 돼요? 숨기는 거잖아요. 이렇듯 어찌 보면 색이 무채색을 더하게 되면 색이 탁해지기 때문에 그 탁해진 부분들이 결국엔 내 마음을 숨기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터득의 색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커뮤니케이션 색채는 이렇게요. 색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색이 말주노초 파남보 해갖고 무지개색으로 이거는 우리가 어떤 빛에 의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색이 있을 때 이제 무엇으로 나누어야 되냐면요. 따뜻한 색, 차가운 색 이렇게 나뉘는데요. 일단 따뜻한 색을 보면 이렇게 반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내가 뭔가 이성적이냐 아니면 열정적이냐 이렇게 나가가는데 따뜻한 색을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은 무언가 이제 감정 위주로 감수성 위주로 사람들과 접근하고 감수성 위주로 책과 접근하고 학습과 접근하고 그래요. 그러면 머리로 이성으로 접근하는 어떤 태도하고 마음으로 접근하는 태도하고 적극적인 부분은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약하고 어리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효과 자체가 뭔가 같이 막 뻗어나가는 느낌은 드는데 그 결과물에서는 야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따뜻한 색은 일단은 진출하는 색이다. 앞으로 평 하고 튀어나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생각을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생각하면 또 하나를 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동이 겉에서 볼 때는 외면에서 볼 때는 무언가를 집중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딱 몰입해야 되는 과정보다는 확산시키고 벌리고 하니까 주의력이 왠지 복잡해 보여요. 산만해 보여요. 그러나 아이의 하는 모습에서 충분하게 우리는 관찰이라는 걸 해야 되죠. 옵저버라는 걸 했을 때 우리 아이가 행동 반경이 전혀 다른 데로 튀는가 아니면 요 안에서 또 다른 창의성을 발현하는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창의적인가 이성적인가 이런 모습들을 판별할 수 있는 경우도 되는 거죠. 자, 이런 노란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팽창색이라고 해요. 갖고 막 그러니까 교수님 같이 이렇게 뚱뚱하신 분이 노란색을 입으면 어떻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어쩌면,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이제 뚱뚱한 모습으로, 뒤에 서 있는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색도 자신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색을 막 사용할 수는 없고,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교수님이. 그렇지만, 이제 외모적인 모습의 어떤 확산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 부해 보이니까 사용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학우님, 깡 마른 학우님들한테는 노란색을 화사하게 입으면 나름대로 더 우아해 보이고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런 색의 효과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볼 때는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이다. 자, 반대로 자, 차가운 색 계통. 이 차가운 색 계통은요, 일단은 조금 뭔가 이지적이고요, 냉정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절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막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안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매력도 안에서 일어나는 듯한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운 색은 후퇴해 보이게 된다. 뒤로 쭉 물러나 보이게 한다. 남색 계통의 색이나 검정 등은 이렇게 심리적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저하되는 그래서 딥블루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딥블루라고 한다는 건 저 깊은 심연에 무언가가 이렇게 깔려 있는 듯한 그래서 저 사람 생각은 뭐가 들어있는지 저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잘 몰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어찌 보면 차가운 색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생각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침착하고 나름대로 깊은 내면이 보이는데 본인을 위해서는 말수도 줄고 언젠가는 표현하시겠지만 표현력이 좀 작아서 타인과의 대인 관계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되고 이 차가운 색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좀 새로운 어떤 표현을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인내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수축 효과. 수축 효과라는 건 나름대로 이렇게 띵하게 보여지고 하려 하는 이런 모습도 이 차가운 색에서 볼 수가 있다. 자, 심층 심리학 및 심리치료 관점. 무엇이? 색이. 색으로 해서 그러니까 심층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가는데요. 우리 학우님들 혹시 꿈을 꾸시나요? 꿈을 꾸시면 색깔이 있는 꿈을 꾸세요? 아니면 이렇게 무채색, 잘게 그냥 막연하게 이제 무채색 같은 꿈을 꾸세요? 그렇죠. 대부분은 무채색의 꿈을 꾼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우리가 색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그래서 이 심층 심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색이라는 건 결국 꿈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상징은 의식 세계, 거부되고 억제된 어떤 자신만의 본능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거부되고 억제됐다? 무언가 거세당하고 그리고 못하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꽉 묶어놨다? 근데 이건 뭐예요? 마음에서 심층적인 부분에서는 상징으로 마음속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꿈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거는 그냥 뭐 새로운 일을 탕 하고 또 내려주는 게 아니라 쭉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어떤 생활의 패턴들을 꿈으로 다시 연계해서 나타나는 거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자신만의 욕구, 그리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 자, 환자. 보통 전에는 이제 미술치료가 정신병동에서 많이 쓰였으니까 이제 환자들에게는 어떤 이제 억압된 자신만의 무의식적인 본능을 대리적으로 표출하는 부분이 바로 색이었다, 그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은요, 일단은 외상, 정신적 외상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교수님이 잠깐 얘기한 거니, 교수님 딸이 4살 때 추운 겨울에 나시 원피스 끈으로 되어 있는 원피스를 입고 드레스를 입고 유치원을 가겠다고 했어요. 그때 제 모습이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얼마나 그 표정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단아하고 조금 억압적으로 변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얼마나 추운데 이런 겨울에 그 여름 원피스를 입고 가, 그거 안 돼. 이 거부했다라는 이 엄마의 표정, 엄마의 말투, 또 엄마의 이런 모습은 아이가 원피스를 못 입었다라는 생각보다 엄마가 나한테 무섭게 했어 라고 하는 모습만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엄마는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현실적인 걸 얘기해 줬는데 본인은 현실 생각 안 하고 자신의 어떤 원하는 욕구, 심리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아이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때 되게 엄마가 무서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엄마의 거부하는 모습이 아이한테는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 엄마 돌았나? 네, 아이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4살의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고요. 자, 정신적 외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큰 문제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큰 나라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뭐 전쟁, 뭐 큰 빅사고, 사고 이런 것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양육자와 내가 성장의 과정에서 어떤 일어나는 트러블, 이 트러블이 나한테 이해가 되었느냐, 수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내 개인의 어떤 개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상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 별거 아닌데 뭐 그까짓 거 갖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그 부분이 굉장히 아픔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외상이나 또 내가 그러면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가 너무 무서운 표정에 참아야 됐던 거죠. 자신은 너무나 입고 싶었던 원피스를 못 입고 두꺼운 이제는 오버코트를 입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가서 자신의 무의식은 어떻게 돼요? 억압되었다. 뭔가 소망이 이렇게 거부당했다.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를 머릿속에 똑 하고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각인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자신만의 어떤 현실에서 나는 어떤 구체적인 생각 이런 부분들에서 구체화하는 단계를 나타내 줘야 되는 요 상징 안에서 그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 아이가 그런 얘기를 다시 한다면 치료사는 분명하게 그랬구나. 그때 어떤 기분이었니? 너는 어떻게 하고 싶었어? 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미술치료 과정에서 이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건설적인 에너지로 해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그럼 지금 생각해보니 어때? 너가 이만큼 성장했어. 성장해서 그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떤 마음이 드니? 그 스스로가 내담자 자체가 그 마음을 해석하는 과정을 감으로 해서 어떤 이제 승화 단계로 가는, 해결점을 찾아가는 단계로 가는 게 바로 그 경험이라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다 혼돈스러워요. 이 혼돈스러움이 한번 있으면서 그 혼돈스러움 속에서 구체화되어 가고 구체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뭐를 해요? 변화와 성장이라는 단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변화라는 과정을 돼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돼요. 근데 이 변하는 게 너무 싫어서 나는 내 스타일이 있어 하고 이제 고집을 하고 가요. 그러면 변화를 해야 돼요. 꽃화자 갈까요? 꽃화자? 네, 나름대로 어떤 변화라는 과정을 가면서 새로운 자신만의 어떤 완성이라는 걸 점차 하나씩 추구해 가는 거예요. 자, 스턴이라는 작가 많이 나오네요. 이 스턴이라는 사람은요, 결국엔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적 진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이 자체를 가지고 건설적인 에너지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너 지금 이거 갖고 힘들었었겠구나. 그 힘듦을 지금은 힘들어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성장해서 내가 세상의 눈을 바라보니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네. 누군가가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무언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으로 해서 건설적 에너지로 갈 수 있게끔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의 가치를 강조해 주셔야 돼요. 너가 한 거는 정말 최고였는데 그 최고임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그래서 공간이라는 건 sorry. 여기 학우님도 이거 고치세요. 참 자기. 내 마음속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가는 거는요. 내 마음에는 가식적인 부분이 있는가?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뭐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함으로 해서 나는 어떤 부분을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자기, 거짓 자기라는 단어를 여기서 쓸 수가 있어요. 참 자기는 우리 마음속 저 안에 있는 건 자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부를 때 어머 자기가 그거 해 라는 이야기는 너와 나는 한 맘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참 자기, 거짓 자기라는 것도 아주 틀린 거는 아니에요. 이게 페르조나거든요. 사회성. 얼마만큼 내가 사회성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억지로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참았다가 라는 그게 학문적인 용어로는 거짓 자기가 되지만 거짓 자기도 페르조나나 어떤 이제 예절, 규칙 이런 부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참 자기,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술 활동을 통해서 여지를 여지라는 건 뭐예요? 여유, 여가, 여백 이런 말들 그럴 수도 있어.
꼭 그것만 옳다고는 하는 건 아니지. 여지라는 단어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상상과 영감들을 미적 기준 어떤 이제 평가적 기준에 자꾸 근거하는 거는 않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미술 치료에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기대 효과가 뭐예요? 내면의 모든 것을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바깥으로 표현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랬구나. 어머 너 그렇게 했니? 잘못했네가 아니라 힘들었구나. 토닥토닥. 여기서 토닥토닥이란 단어는 또 아동에게 굉장한 포근함과 어떤 이제 다양한 어떤 심리적 의미를 다 주는 게 토닥토닥일 수 있을 거예요. 등을 이때 그렇구나 안 하면은요.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는 것도 괜찮아요. 더 세게 때리면 안 돼요. 툭툭 이것도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런 단어가 되겠죠. 긍정의 의미. 그리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무엇이다? 표현회화이다. 무엇이? 아동화 그림이라는 것이. 자, 표준회화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마음을 한없이 존중시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경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데서 재미있다. 너 괜찮은 아이디어다. 오, 멋진걸. 재미있다. 괜찮네. 멋진걸. 야, 웅장하다. 아름답다. 이런 단어는 잘했네. 좋아. 좋다, 나쁘다. 이게 떠나서. 오케이. 그렇게 가야 되는 심리적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적 의사, 어떤, 규준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거, 아름다운데, 이건 자기만의 어떤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또, 표준회화를 이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도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교육과 치료는 같이 가는 것이다. 사용 방법 정도는 무조건 막 마음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래서 어느 정도 미술치료사가 아동들을 만날 때는 좀 어떻게 할까요? 가장 배수 기법, 후후 부는 다이나믹 기법, 그림은 잘 그리지 않아도 이런 표현 기법에 대해서는 학우님들 조금, 그러니까 재료로서, 그러니까 파스넷이 어떤 재료이고 유성펜, 수성펜이 어떤 재료이고 이런 정도는 그 사인펜이 물에 번지나 유성펜이 물에 번지나 이런 거 정도는 조금 연습, 체험학습을 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주변 이야기 들어주는 거, 경청. 자, 그림을 다 마치고 나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공간의 의미, 또 이제 경험, 이런 것들을 잘 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거라는 사람은, 치료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치료사라는 사람은요, 그림을 그린 아동이나 성인이 자신의 감정의 어떤 이제 깃든 내용, 요 안에 깃든 내용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자꾸 이거 어땠네 근데 해석은 할 줄은 알아야 되는데 그 할 줄 아는 거를 그 자리에서 내담자에게 빠바바바바바박 얘기해 주는 건 조금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단 스스로가 그 마음의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스스로가 탐지하고 직면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직면.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내담자가 많이 혼돈스러워해요. 그리고 내담자는 막 기다리고 하면서 불안감이 더 올라올 수 있잖아요. 이때 이 치료사에 대한 어떤 이제 검증 같은 걸 해보고 싶어 해요. 그거는 치료사가 적절하게 자기 자존감을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 조금은 아주 가끔 내담자의 마음을 보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2주차 로엔필드의 나나기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3교시 미술 표현 발달 단계 학습하시겠습니다. 전도식기, 도식기와 도식기 전기, 그리고 또래 집단기, 도식기 후기, 의사실기 이렇게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표현 발달 단계에서 전도식기라는 거는 어느 쪽 부분이냐면 이제
묘사를 정확하게 하고 싶어 하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이제 규준이라는 걸 우리 아동들이 원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성적 순이라는 거. 그래서 아는 대로, 보이는 대로 똑같이 그리는 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주변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주변 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너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라는 이러한 단어를 듣고 싶어 하는 거지, 너 왜 그것밖에 못했어? 이런 단어는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동들은 잘하나요? 거기서 다 잘한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계속 성장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못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용납이 잘 안 될 거 있죠. 단계별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도 잘해야 되고 내일도 잘해야 되고 어제도 잘했어야 되는 거. 이게 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도전의 욕구일 수도 있어요. 인간은 진화하고 발전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우뚝 서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가장 많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해서 어떤 특징을 근거해서 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규범보다는 내가 무엇을 표현할 수 있다는 즐거움.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만큼을 했어. 요만큼에서 요렇게 계단들 요만큼을 더 많이 먼저 한다는 거. 선행학습을 한다는 건 어찌 보면 내가 잘할 수 있어라는 전제하에 선행학습은 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라는 전제하에 하는 선행학습의 아동은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지만, 학습 장애나 어떤 뭔가 부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기보다는 무언가 부족함을 채운다라는 자신만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뭘로 갖고 싶으느냐. 이런 똑같이 그리고 똑같이 따라 그리면서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선생님에게, 양육자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전도시키시기는요, 그동안 어떤 이제 전도시키시기, 나나기를 거쳐오면서 상상력이 풍부해져요. 상상력이 풍부해진다는 거, 또 다른 걸 하고 싶어 하는 뭐예요? 욕구라는 걸 갖는다는 거죠. 욕구라는 건 결국에는 또 다른 걸로 가서 어떤 단어로 넘어가야 되느냐? 도전이라는 단어로 넘어가 줘야 돼요. 도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어 하고 어려운 공식을 내가 알아야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 자신의 극기를 뭔가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것, 자신의 정서에 맞는 것 등을 조절해서 싫어하는 것도 조금 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주관적 색을, 그러니까 빨간 사과지만 파란 사과로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피부색이지만 검정 피부, 파란 피부로 색칠해 보고 싶어 하는 어떤 이제 충동적인 욕구인데, 그림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실제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는 충동성이 자꾸 나오면 제지를 받지만, 그림 속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새로움이라는 어떤 남이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거기다 쏟아냈을 땐 창의력 굿이다 라는 칭찬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시키 초기는요, 어찌 보면 어떤 과정 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완성보다는 재미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아동들을 관찰하면 쭉 이렇게 몰입했을 때 아동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또 제각기 틀리거든요. 그리고 입체 활동에 많은 흥미를 갖는다. 입체 활동은 뭘 말해요? 이제 공예라는 거죠. 우리 학우님들도 많이 하시죠. 뭐 칠보공예, 뭐 이제 한지공예, 뭐 나름대로 뭐 동판공예 등등. 이렇게 딱 입체로 태어나서 딱 눈으로 들고서 볼 수 있는 이런 결과물들. 앞뒤를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공감각이라는 건 함께 무언가를 같이 볼 수 있는 자극. 그러니까 위치도 중요하지만 내가 소리를 듣고 이걸 표현해.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를 같이 믹싱해서 이 믹싱한 거를 결과물로 표현하는 거. 음악 듣고 표현하기. 본인은 알아요. 근데 관람자는 그림 표현되어진 결과물만 알 수 있겠지만, 그 작업을 한 사람은
내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으로 저 그림을 표현했지, 어떤 느낌으로 저 작업을 했지, 자기는 그게 다 자극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즉 그런 매체의 경험하는 것들이 전도식기에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은 사실적으로 그리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이제 시각적, 사실주의와는 조금, 그러니까 보여지는 대로 그리는 거지 저거를 있는 대로 앞뒤 속까지 다 그리려고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대로, 그러니까 대상의 외면만이 아니라 아동 자신이 알고 있는 내부도, 속 안에도 동시에 그리고 싶어 하는데 가끔 이걸 뭐 방사선 그림이기도 하고요. 투시도라기도 해요. 방사선 그림. 속 안에가 우리는 굳이 그릴 필요는 없는데 안에까지 막 전개도까지 막 그려나가는 아동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성인의 기준으로 거기다는 외모만 바깥 외관만 그려야지 속 안에 그리는 거 아니야. 안 보이잖아. 벽돌벽이 있어서 안 보이잖아. 굳이 지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아동이 원 없이 표현해라는 것. 또 전도시기 시기에는 7세, 8세 요 시기에는 내가 사과를 따더라도 어떻게 나와요? 여기 사과나무에서 팔이 길게 떨어진다는 거죠. 사과나무가 낮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여기서 사과 하나를 따기 위해서 팔이 이렇게 길어지는 모습. 역시 공감각이라고 보시면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무언가를 투시, 보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각도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축구를 하는 아이들이나 가로수 나무들이 모두 옆으로 누워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사실적으로 좀 모순되는 그림. 자, 우리 아동들이 이렇게 그렸지만 이 정도 되면은 뭐 이거는 모순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적 심리 상태의 표현으로 대상을 확대하거나 나름대로 이 돌고래는 커졌어요. 나한테는 이 고래가 더 많이 중요하게 그려진 거죠. 그러니까 전잔하게 요만한 크기로 물고기의 바닷속을 샥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오징어하고 거의 고래하고 비슷해요. 크기가. 비슷한 크기인데 내가 볼 때는 이 아동으로 볼 때는 확대라는 부분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멀리 보내는 부분은 축소라는 부분으로 가서 배경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멀리 보내는 건 확대되는 건 전경이라고 얘기하고 축소되는 부분은 배경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경과 배경이라는 부분을 해서 원근감도 나타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다. 우리 아동들에겐. 그리고 또 진단 및 평가. 아동의 정서. 자, 이 정도면 아이의 지적 능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고려를 해봐야 되는 모습이고, 환하게, 활발하게, 어두운 색조를 쓰지 않고 뭔가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면서 멀리 보내는 부분, 진한 부분도 나타내고 흐린 부분도 나타낸다는 건 감정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나서 마음대로 우연의 기법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표현함으로 해서 의도성에서 감정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조금 청소년기. 청소년기에는 아동화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입체성을 다시 원할 수도 있어요. 눈에 똑 떨어지고 뭔가를 했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해요. 자, 나만의 나무 만들기인데요. 이거는 서류 봉투로 하는 거예요. 서류 봉투. 자, 서류 봉투를 그냥 갖고 오고요. 서류 봉투에 색종이 이제 가위 풀 정도 더 많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나무는요. 죽은 나무래요. 우리 아동이. 벌써 죽은 나무? 학우님들 보기에도 죽은 나무 같아요. 저는 새로 태어난 아가나무 같거든요. 근데 본인의 마음에서 죽은 나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 없다는 거죠. 생각해야 되는 의미를 못 찾고 있다라는 부분도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건 이제 또 다른 친구들의 이제 표현 방법인데요. 나름대로 뭐 새싹나무, 내 마음에서 지금 자고 있는 나무 등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거. 그리고 무슨 서류 봉투가 이렇게 나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세워질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때요? 누워있는 책상 위에 넓게 누워져 있던 서류 봉투는 내 손으로 오물락조물락 뚝딱 함으로 해서
책상 위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의 입체 작품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평면 작업보다는 그러네? 그러네. 이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해놨다라는 건 다음번에도 또 더 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더 하고 싶다라는 욕구 충족, 욕구 자극이 도식기, 전도식기. 왜냐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꼭 그려서 무언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갈색 서류 봉투로 나무 만드는 거는 굳이 색칠 안 했는데 나무에 몸통이 되고 색종이 조금 몇 개 찢어서 붙이거나 오려서 붙였는데 접어서 붙였는데 나무에 꽃잎이 되고 잎사귀가 되고 노플러브롬이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면 또래 집단기라는 게 나와요. 또래 집단기는 뭐예요? 같이 하고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고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요 시기에 접어들면서 세분화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림을 섬세하게 수채화, 하늘은 청아하고 맑게 저 멀리 흘러가는 그림들을 표현함으로 해서 아동들은 이때 아침에 학교 교문을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 같이 자, 우리 어디 교문 앞에 전부 여기 이렇게 교문이 있으면 문이 열려 있고 이렇게 교문이 있으면 이제 선생님이 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교문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요 담벼락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 몇 시에 어디에 거기 담벼락에서 여기서 만나 해요. 여기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가요. 큰 의미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땐 큰 의미 없죠. 근데 얘네들은 또래 집단이라는 건 왠지 같이 있어야 되고요. 한 아이가 아프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뭔가 다른 친구 아이한테 좀 불이익이라는 걸 당하잖아요. 불이익. 그러면 이 아이는 막 순간적으로 이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당황해 갖고 있으면요.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그럴 수 없어. 의기투합해서 이 불이익 당한 아이를 보호를 해줘요. 의리라는 거 이때 많이 생겨나죠. 야, 우리가 그래도 말이야.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자, 청소년 그리 후반기에는요, 도식기 후반기에는 그래서 미술 치료에서, 미술 안에서는요, 비율, 그리고 원근법, 정밀화, 풍경화, 아주 연필 하나로 그리는 세밀화,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밀화 그리는데 우리 아이가 이거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발달 단계라는 거예요. 이 발달 단계를 잘 알고 계시는데 예술적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친구들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애들이 무언가 체육하자 그럼 좋아할까요? 아니죠. 귀찮아 하잖아요. 근데 또 성향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 친구가 야 체육 시간인데 그래도 체육복 입고 나가야지. 그러면 마지못해 또 따라 나가는 체육복 갈아입는 이 모습들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춘기라는 거는요. 내 가슴 안에 내가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또 하나 있다. 사춘기라는 게 자체가 그래요.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떤 상황을 겪게 되면 감정 기복이 막 심해져요. 막 이제 이러면서 그리고 막 책도 확 던지기도 하고 막 물건도 발로 던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또래 집단하고 이제 대중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그걸 다 받아주기보다는 어떤 내적 상황이 그림 안에 얼른 가서 미술실에 가서 발상 그림 후 막 뿌리기 이런 다이나믹 페인팅을 해서 에너지를 좀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 거죠. 점점 우리 아이들 또래 집단 아이들 다가가고 할 때는 이제 그 시간에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미술 시간 아니면 상담을 좀 받게 하겠습니다. 돌출 행동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어찌 보면 놀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들인데 마음을 개방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학교들은 충분하게 상담실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다른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에 대한 관심은 못 그린다면서도 활동을 꺼리거나 거부하는 행동들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신감 결여해서 나오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명화나 다른 작품들을 감상하게 해줌으로써 근데 또 이 작품을 감상해서 나는 저렇게는 절대 못 그리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꼭 그리기로 다가가지 말자는 거죠. 공예도 있고 초소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표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투사되는 자신의 심리적 상황을 표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심리 동작으로 가도 많이 좋아요. 심리 운동으로 가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필요하냐? 통합이 필요하다. 다양하게 알고 계셔야 돼. 꼭 미술이라 그래서 손으로 그리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차적으로 안 되면 운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심리 표현, 심리 동작, 동작 표현으로도 가도 돼요. 같이 댄스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무의식적인 표현을 통해서 부딪혔다. 잠깐만, 누구야? 너 지금 부딪혔어. 이때 괜찮아? 안 다쳤어? 먼저 아이를 먼저 보호해 주시고, 그 보호한 상황에서, 지금 어때? 저 아이하고 너 부딪혔는데, 아팠을 거야. 아팠는데, 그 아픈 마음은 괜찮니? 뭐, 이 정도야, 뭐, 툭툭 치고 나오긴 하지만, 혹시, 지금 이 정도야 하는 마음이 너의 어떤 부분하고 연결되는지, 이제 막 꼬치꼬치 캐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반복해서 가게 되면 결국엔 아이는 그 자리를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회기에 걸쳐서 이런 동작도 어떤 입체 활동하고 또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의사실기. 중학생이 되는 청소년 시기는 호기심이 무지하게 많아요. 호기심이 무지하게 발달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신체적. 일단 반대의 성, 동성보다는 이성한테 훨씬 더 관심이 많겠죠. 왜? 나하고 다르니까. 호기심이라는 건 나하고 다른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주제가 중요한 과제이다. 왜냐면 나 하나만 갖고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때 뭘 써요? 자아 정체성이라는 거죠. 자아 정체감. 그리고 결국 이 자아 정체감 뭘 말해요? 자기 효능감.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굳건하게 잘 만들어 가물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친구에게 배려를 하고 어떤 학습을 함으로 해서 나의 미래는 이렇게 설계를 해볼 거야. 라고가 가는 거죠. 그리고 논리력과 비판력 막 실려야. 근데 그게 정확하게 이제 어떤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비판력이 증가한다는 거는 여기서 조금 교정이라는 단어는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구나. 혹시 그 얘기를 그 친구 상대방에게 전달했니? 만약에 그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판보다는 비평. 내가 봤는데 그 부분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싫은지 몰라. 그 부분을 혹시 너가 도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너 말이야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너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니? 바로 직구를 꼽는 것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직구로 뽑는 거는 나름대로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비판적인 근거가 되는가 하면 비평이라는 건 내가 싫은데 이제 평가해서 그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혼란, 정서적인 기복,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현실에서 바라는 사회에서 바라는 나는 영 이게 안 맞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체성에서도 문제를 겪으면서 나는 이게 내 원하는 건 이건데 사회에서 원하는 건 이거야?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나 방법 없잖아. 라는 걸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마음속에서 끝없는 혼란을 본인이 자아내요. 그러니까 혼란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둘 중에서 서로 대립하는 거잖아요. 대립. 이 대립해서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추구하면 결국엔 도전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요. 사회에서 원하는 나로 변환이 될 때는 이거는 합리적인 나가 되는 거죠. 두 개 다 잘못된 거는 없어요. 단 사회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다가갈 때 내 거를 좀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걸 계속 할 때는
주변의 걸 타협은 하진 않지만 그걸 들어주고 조금 거기에 맞는 타당한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평론이 필요한 거죠. 체계적인 사고, 자기네 표현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교우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슈,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떤 이제 댄스라든가, 그러니까 요즘 이들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방송 댄스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어떤 세계에 살고 있어요? 미디어 세계에 살고 있어요. 4차 혁명이라는 건 가상 세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세계를 원하는데 이런 세계를 하려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나 저거 해야 돼. 난 백댄서 해야 돼. 아니면 뒤에서 뭔가 노래를 하고 싶으려면 일단 어디를 가서 노래를 연습을 해야 돼. 등등등. 또 공부를 하려면 학원을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친구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모방하게 되지. 혼자서 뭔가를 열심히 파고 연습하고 이런 시기들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고 어찌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 현실 비판하는 거. 난 하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못했어 등등 이런 풍자하는 것들. 그리고 이 의사실기의 그러한 모습들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지평선을 그리게 돼요. 결국엔 여긴 하늘이고 여긴 땅이잖아요. 이 땅을 그리는데 여기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만나지 않고 이거는 쭉 나가는 어떤 수평선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화지 안에서는 이렇게 하늘과 땅이라는 걸 반 나누죠. 알고 있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지식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도화지 내에서 이렇게 있을 때 끝없이 많이 여러 번 이제 반복하기도 하고 수정을 반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 안에서 나의 호기심을 호기심을 충족시켜 가요. 그리고 이 안에서 죽음도 이런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3교시 미술 표현 발달 단계 학습을 마치겠습니다.